네, 메르세데스 벤츠, 네. 머시디스, 네. Mercedes. 네, E300, 네. 네, E300. 네. 3,400에 안 하시니까 이상하다. E300. 네, 네, 차주분 잠깐 오시죠. 나오셔도 되면.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차주분도 아유, 이렇게 그 차를 선택하실 때 급격한 업그레이드. 네, 모닝에서 아 맞아. SF5, 경차 타시다가. SF5에서 2,300. 두 단계씩 올라가시네. 네, 그리고 경차에서 중경차, 전륜구동, 전륜구동에서 이제 후륜구동 독일 세단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이 차 운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1년 7개월 정도 이제 됐어요. 7개월이요?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네요. 네. 네. 이 차를 선택하실 때 선택 기준이 선택 기준은 사실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네. 차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그 어떤 주행 감각이 네.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어요. 주행 감각이. 네, 그래서 네. 그 제 개인적인 그런 가성비는 굉장히 높았다. 아, 시승을 해보시고 산 거네요? 네, 시승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한 10번 정도 해봤어요. 오, 야. 그 당시에는 BMW G30 바디가 안 나왔을 때죠. 안 나왔을 네. 때죠. 그렇죠. F10하고 좀 비교를 하셨겠네요. 네, F10하고 비교를 했어요. 당시 F10 할인이 살인적이었을 텐데요. 거의 1,500, 1,800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 유혹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그 제가 다른 쪽에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네. 좀 있으면 구형될 거. 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그가 이제 구형이 되고 중고차 가격 확 내려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금전적으로 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의견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형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아예 배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선택하고 나서 그 G30, 530을 시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그때 시승했을 때, 아, 내 선택이 옳았어. 좀 더 기다려 볼 걸. 둘 중에 어느 쪽이셨습니까? 아, 이게 차가 네. 각각 장단점이 있구나. 네. 좀 그런 걸 제일 많이 느꼈고 아. 특히 이 차가 그 되게 엔진 미션 쪽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5 시리즈가 확실히 그쪽은 너무 스무스하고 편안하고 네. 받는 대로 나가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역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감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230이 530보다 나은 부분이라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그 서스펜션 서스펜션. 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뭐 네.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뭔 소리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스펜션이 어떤 쪽으로 더 낫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더 스포티하다. 아, 스포티하다. 네, 좀 그렇게 느꼈어요. G30 5 시리즈. 그러면서 이제 주행할 때는 그냥 일상 주행할 때는 되게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아, 그러니까 엔진이나 변속기 세팅은 530이 좀 더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고, 네.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컴포트함과 스포츠의 밸런스는 이 230이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두 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나는 230의 특징이 좀 더 내 취향에는 맞고 가성비가 좋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왜냐면은 네. 제가 그렇게 막 속도를 내고 네. 막 밟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좀 그 산길에서 네. 좀 와인딩을 하는 그런 아. 거를 좋아해서 네네. 그 어떤 엔진 그런 쪽보다는 이제 이쪽이다. 밸런스 쪽이? 예. 네. 거동을 더 중요시 하시는. 벤츠에 대한 네. 그 뭐랄까요 평상시 호감이라든지 동경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브랜드에 대한? 예, 없었어요. 전혀. 네. 이분이 직업 자체가 그 하자율 있잖아요. 음. 수율을 종합을 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뭐 원가 설정하고 뭐 최종 가격 설정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의 판단을 되게 명확하고 냉철하게 해주시는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너분의 선택 포인트라든지 네. 또 느끼는 어떤 가성비에 대한 체감 네. 이런 것들이 저희 시승기보다는 좀 더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네, 한때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클라이슬러랑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네, 다임러 클라이슬러? 다임러 클라이슬러. 네, 그래서 클라이슬러에서 뭔가 이렇게 그 대중차의 노하우를 좀 장점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대중차 브랜드로서는 약간 좀 약하잖아요. 프리미엄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하면서 가치가 있는 모델들을 좀 생산을 내면서 브랜드의 파워를 좀 더 폭넓게 가겠다.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트럭도 만들고 상용차도 만들고 하듯이
그래서 크라이슬러를 같이 함석밥을 먹기로 했는데 네. 생각보다 크라이슬러가 메르세데스 벤츠가 약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좀 약한 부분이 대중차와 소형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운사이징 기술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이렇게 뭐 만나보면 그 사람의 그 진가가 나오듯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크라이슬러 적자를 메우다가 결국은 이제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헤어지자 그래서 도장을 찍고 헤어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크라이슬러하고 미쓰비시하고 현대가 글로벌 엔진 매니팩처링을 구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 R&D를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우리 장점을 합쳐서 R&D 비용을 좀 줄이고 효율적인 엔진을 만들어서 공유하자. 그리고 이제 부품도 100만 개를 생산하는 거하고 200만 개를 생산하고 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네. 우리 각자 회사에서 각자 부품 만들지 말고 부품 공유하자. 그렇죠. 뭐 그런 운동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몇 개 회사들이 뭐 2개, 3개 회사들이 합쳐서 공동 엔진 개발을 하거나 뭐 변속기 개발을 해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자기네들 필요한 차에다가 플랫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엔진이 세타 엔진이에요, 그게. 그래서 현대가 거의 80, 90%를 주도를 했기 때문에 현대 기술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가 그 세타 엔진을 주도를 해서 2004년도에 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타 엔진이 상당히 세가를 놀라게 했어요. 네. 그 안정적인 출력 나오고 또 토크도 잘 나오고 예. 그러면서 엔진도 가볍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야 미쓰비시에서 엔진 빌려다가 쓰는 현대가 뭐 이렇게 엔진 잘 만들어?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네. 메르세데스 벤츠가 새 회사의 어떤 엔진 협약에 엔진 제조 협약에는 들어가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그때 크라이슬러랑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당시에 소형 엔진을 만들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너무 적자 크라이슬러를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쓰비시하고 크라이슬러가 라네보에 쓰던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으로 세타를 썼고요. 네.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월드 엔진을 크라이슬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크라이슬러나 미쓰비시는 이거 합작으로 만든 엔진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합작은 아니고 현대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도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4기통 직렬 4기통 그 신형 가솔린 엔진을 개발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닛산에게도 뭐좀 제안을 했었고 자동차의 원조가 엔진 받아놨으면 자주 사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협의 조항에 네거티브한 조항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서 크라이슬러의 엔진을 공급을 하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도 야 우리도 좀 가져다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그게 어떤 엔진인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현대 엔진 갖다 쓴다고 그러면은 고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치. 네. 마치 그 세그웨이를 라인보드에서 인수할 때 충격받는 것보다 더한 천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메르세데스 벤츠의 M216-980 엔진, 그 터보 엔진이 혹시 세타 엔진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세타 엔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뭐 블락하고 뭐 실린더 헤드하고 뭐 주요 부품도 가져와서 자기네들 코드 네임 얹고 뭐 보호 스트로크 좀 조절하고. 왜냐하면 세타 엔진은 그 2.0 엔진이 스퀘어 엔진이에요. 86, 86인데 얘는 M266, M270, M274가 보호가 그 83이에요. 보호는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불러 갖고 와서 조정하는 게 나름이잖아요. 네. 다이나모에 이렇게 출력 올려놓으면 출력 곡선이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종치 방식으로 횡체 엔진을 개발했으니까 종치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갖다 쓴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 엔진인가 보네. 네. 왜요? 아니 저 돈 세탁을 하면 응? 남의 거 내 거하고 이렇게 하는 브랜드 거잖아. 세탁 엔진. 그러니까 엔진을 세탁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봐. 웃었죠, 저분? 네. 저분 웃고 있죠? 뭐 싱글싱글하지. 단수가 아니 그래서 네. 벤츠가 크라이슬러에 돈을 이렇게 워낙 쳐바르니까 네. 네. 크라이 해서 울고 나온 거잖아요. 아하. 네. 크라이. 네. 내가 지금 그래서 크라이. 나와서 이제 네. 그 엔진 세탁을 한 거지. 그래서 세타 엔진을 아. 갖고. 예, 요거는 이제 뭐 업계에서 그냥 카더라는 통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당시에 현대로부터 엔진을 공급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 오토모빌이라는 유력 잡지에서 2008년도 기사를 보면 미쓰비시에서 엔진 빌려다가 쓰던 현대가 그러니까 남의 엔진 꼬아다 쓰던 현대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진을 공급하는 제조사로 급성장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엔진을 어떻게 수출하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네. 벤츠의 어떤 특정한 엔진을 수출하기로 했다라고
그 정도는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대단한 텐데 뉴스거리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예. 나온 적은 없죠. 예. 그래서 카더라라고. 그 당시의 정황을 껴 맞춰 보면 네. 그리고 또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황과 또 클라이슬러와 엮였던 상황 그리고 센터 엔진이 그때 주목을 받았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좀 맞춰 보면 네.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출력 곡선이라든지 특성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타 엔진이 잘 만든 엔진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내구성 문제가 생긴 게 우리가 뭐 시간이 되면 좀 깊이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현대제철로 공급사를 바꿔요. 예, 현대가. 그러면서 현대제철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한보철강 네. 시설을 흡수하면서 업계 2위로 갑자기 올라선 뭐 1936년도인가 뭐 그때 일본인에 설립된 회사긴 한데 뭐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보철강을 흡수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2위로 올라선 회사였고 아무래도 이제 세아철강이나 포스텍에 비해서는 철강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같은 물성 2% 미만의 탄소가 섞여 있는 탄소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탄소강의 물성이 같더라도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은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설비도 중요하고 그 자동차 철강 쪽의 노하우가 충분치 않은 현대제철의 서플라이로 변경을 하면서 세타 이제 초기 뭐 11년도 직분사를 넘어오면서 11년도에서 13년도에 생산됐던 엔진이 주요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는 시각도 있고 구조적인 결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적인 얘기니까 좀 더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야 확실히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네.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연성은 있는 게 건물 설계를 제대로 했는데 네, 그 설계에서 뭐 철근을 어떻게 넣고 그 설계 수치는 다 맞는데 시공을 할 때 그 철근을 조금 이제 작은 철근을 와서 그렇죠. 굽는다든지 네. 뭐 몇 개 뺀다든지 그렇죠. 뭐 이럴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와장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편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편집 툴을 하더라도 그럼. 예, 손끝에서 나오는 맛.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요리. 양 PD가 끓이면은 태평양 바다에 미역을 만드는 라면. TMI라고 TMI. 스타 엔진은 참 양면인 것 같아요. 극찬도 받았다가 네. 네. 미국에서 지금 또 막 탁탁 털리고 있어요. 얼마나 털릴지는 봐야 되겠는데 네. 현대도 한번 털어야 또 잘하지. 예, 소비자들 무서운 줄 알고 잘하죠.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소비자들 무서워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아끼고 우리나라도 무서워하고. 레몬법 만들어가지고 빨리 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조사가 소비자들을 무서워하지를 좀 않는 그렇죠.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터보렉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터보렉이 있는 것 치고는 순행식 인터플러.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순행식 인터쿨러길래 네. 자 라인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가 이제 입구잖아요. 네, 여기 입구로 들어가서 상당히 길어요. 일단 네. 여기가 쭉 에어컨이노고 들어갑니다. 터보 쭉 차저가 들어갑니다. 어딨냐면 여기 저 밑에 보면 네. 배기 저 매니폴드가 이쪽에 있잖아요. 요 밑에 네. 거기서부터 인터쿨러로 이렇게 길린 파이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를 지나서 네. 여기서 냉각이 된 다음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엔진 왜 뒤쪽으로 가지? 잘 안 보여요, 이게.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뒤로 해서 보냈어요. 아마 공간이 좀 짧다고 생각했는데 네. 뒤로 보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틀어서? 흡기 매니폴드를 네. 해서 다시 앞으로 쭉 나와요. 네, 그게 여기로 들어가요, 지금. 이 가운데로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CHRA입니다. 여기 냉각선 들어가는 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배기 라인이 들어가는 이제 배기 임펠러고 이쪽이 흡기 임펠러, 그러니까 컴프레셔 쪽이에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압축을 해요. 공기를 요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요 흡기 쪽으로 압축을 시키면 요 컴프레셔가 압축된 공기를 다시 이 위로 보내서 식혀요. 네, 여기서 시키는 네. 거죠. 그러고 나서 식힌 공기가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뒤쪽으로 가서 뒤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옆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행식 인터쿨러를 채용한 그 노력에 비하면 상당히 흡기 루트를 줄이는 그 효과가 좀 예상보단 떨어진다. 그러게요. 네. 예. 인터쿨러를 약간 기울여 가지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집어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M 같은 것도 위로 넘어오죠. 네네. 얘가 예. 위로 넘어서 여기서 쏙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A45라든지 GLA45 그 M233 엔진 같은 그러면 옆으로 경우에는 싹 들어가죠. 옆으로 해서 쏙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죠.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 인터쿨러를 썼는데 그 라인이 좀 길어요.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밟았을 때
바로바로 터보렉이 이렇게, 조금 있는 거죠. 네. 응답이 오지 않고 터보렉이 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요 엔진을 가져다가 네. 단조 피스톤과 단조 커넥팅 로드, 단조 크랭크 샤프트 그리고 이거 실린더 벽에다가 나노 코팅을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F1 기술이에요. 나노 코팅을 해가지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건데 그런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튜닝한 엔진이 M233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M266.980 엔진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벤츠에서는 진열 4기통에서는 주력으로 사용되는 엔진이고 요거는 일반 차에 맞게끔 세팅이 된 거니까 M133 엔진처럼 뭐 어마무시한 뭐 가성비 엔진은 아니에요. 네. 평범합니다. 그래서 출력도 보면은 245마력 내고요. 5,500rpm에서 그다음에 37.7kg 미터를 1,300에서 4,000rpm까지 냅니다. 이게 토크밴드는 좀 두꺼운 편인데 근데 이제 순행식 인터컬러까지 써가면서 네. 그리고 지금 양쪽에 요게 그 밸브 타이밍이에요. 네, 가는 밸브 타이밍까지 써가면서 컨티뉴어슬리 밸브 타이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가면서 출력을 이밖에 안 냈나?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네, 들죠. 거기다가 직분사인데 여기 고압 레일 들어가 네. 있고 직분사도 200바예요. 네. 여기 결코 낮은 거 아닙니까? 작은 거 아니죠. 보통 그 직분사가 120바에서 150바 정도 쓰는데 그 지난번에 네. 그 F90 M5 때 그 전에 200바, 그 전에 F10 200바 M5가 썼어요? 네. 200바였는데 350바로 높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F10 M5의 그 압력 정도가 그렇죠. 그 된다는 압력 이야기예요. 정도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낮은 수치 아니죠. 터보차로서는 압축비도 9.8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압축비도 낮은 압축이 편이 낮은 아닙니다. 편 아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얘는 305바가 돼야 되는 엔진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245마력을 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네. 아마 얘도 그 벤츠의 전형적인 느낌 네. 너무 디튠 해놓은 거 아니냐. 얘요 ECU만 싹 이렇게 갈아 놓으면 네, 좀더 올라갈 얘도 거예요. 한 280마력, 300마력 내지 않을까 네.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어쨌든 보수적으로 세팅된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BMW하고 벤츠하고 다른 게 BMW는 어떻게든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새끈하게 숫자를 막 내보여 주려고 그러고 네. 벤츠는 같은 하드웨어인데 이거 가지고 이거밖에 안 내나? 네. 뭐 이런 느낌? 근데 정작 열어보면 어. 좋은 재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구조들이. 뭐 이런 구조들이 터보에서는 가장 정석적이면서 안정적인 구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엔진 설계를 할 때도 보면은 마진을 충분히 둬요. 네. 마진을 충분히 두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이렇게 마진이 충분하면은 뭐 어디서 질질 새거나 뭐 엔진 노화로 인해서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뭐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는 뭐 세타 엔진에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좀 덜합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건 아니죠. 없다는 건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충분히 수랭식 인터쿨러를 직류 사기통에서 쓰게 되면 엔진 수명에 큰 영향을 미쳐요. 터보 엔진은. 네, 그래서 공냉식으로 움직이는 터보 엔진과 수냉식으로 움직이는 터보 엔진은 내구성 자체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터보렉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루트가 긴 게 좀 네. 역할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간 이유가 뭘까요? 대충 한 거겠죠. 뭐.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대충. 그런가요? 예, 벤츠가 해놓고 나니까 길어진 건가?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듬었다면 좋은 출력을 더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지 왜 더 좋아지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낮춰놓고서 업데이트 하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좋아지면 어떻게 더 좋아져. 그렇군요. 그쵸. 덴바 탄생입니다. 아니지, 그 벤츠의 큰 그림이다. 덴바의 시작. 벤바의 서막? 덴바의 서막이네요. 덴바의 서막. 예,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엔진 세팅의 정석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렇게 해서 좀 더 여유를 두고 No. 좀 더 마진을 두면서 좀 여유롭게 가는 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특징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터보렉이 좀 있다 보니까 네. 9단 변속기의 어떤 효율이 네. 아주 막 살아나진 않네요. 네, 그쵸. 예, 이렇게 세밀하게 단수를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응답성이 빨라지거든요. 그렇지. 예. 이거 9단 맞나? 그치. 뭐 이런 느낌이 들 의심을 정도로. 들게 하긴 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변속기가 좀 그 빠릿빠릿하지 않다는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엔진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고 스포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킷에서도 이걸 좀 몰아봤습니다만 생각보다 고회전 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신나지가 않았어요. 네, 터보렉도 좀 있어서 맞아, 코너 신나지 탈출할 때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로 그러니까 동작으로 타는 차지 네.
탈출 와 이건 아니에요. 이거. 가속 얘는 그건 아니야. 일명 가속질로 이렇게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컬러가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는 이 자동차로서 프리미엄 자동차로서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다. 뭔가 여유롭고 마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오래 어떤 가치를 제공하려면 뭔가 잠재력을 다 뽑아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설계 철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놀라웠던 게 네. 4기통인데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실내에서는. 네, 조용히 있어요. 그 나름 방음 장치들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러네요. 많이 꽤 썼습니다. 많이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 안에도 파이어를 벽에도 이 지금 꽉 채워놨어요. 네네네. 꽉꽉 채워놨어 지금. 근데 이게 엔진이 절대 조용한 엔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동할 때 밖에서 들어보면은 그렇게 조용한 엔진이 아니었는데, 차주분 말씀으로는 네. 주변 사람들이 디젤 차냐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좀 거칠어요. 그리고 공회전 시 이게 소음도 좀 많이 좀 나는 편이고, 그래서 터보 엔진 특유의 카락카락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실내 쪽으로는 좀 많이 그런 점들이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차체 진동을 잡아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체 진동을 잘 상쇄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으로 잡아놨어요. 다중으로 잡아놓고 예. 그래서 좀 안락한 승차감이라든지 편안한 그러니까 MVC 면에서 좀 여러 가지로 프리미엄 차다운 어떤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근에 알루미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이게 엔진로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팬더도 알루미늄? 그렇습니다. 알루미늄 예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아니고요. 네, 여기도 아닙니다. 보통 저 펜더까지면 트렁크도 쓰더라고요. 네, 트렁크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트렁크, 그다음에 엔진후드, 그리고 펜더까지 알루미늄이 아낌없이 사용됐고요. 이쪽에 앞쪽에 스트럿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용이 됐어요. 뭐 이쪽은 뭐 이제 차대 쪽이니까. 네. 자,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예, 이쪽도 스트럿이 저거 마운트도 잡혔고요. 알루미늄이에요? 예, 마운트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으면 네.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 상당히 그 충격을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완충 효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승차감이 세련돼집니다. 지금 스트럿도 보면은 이쪽 안쪽으로도 진동 잡아주는 게 있고 바깥쪽으로도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상쇄시켜주고 여기서 상쇄시키고 여기서 상쇄시켜주니까 안쪽으로 굉장히 세련된 승차감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륜 쪽의 무게 배분을 위해서 이 후드하고 펜더 이 부분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경량화 되게 잘 신경 많이 썼네요. 네. 이 정도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재료네요. 네. 방음 처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요 정도 245마력에서 슬링식 인터쿨러를 썼다라는 건 그러니까요.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예요. 네. 정성을 많이 들였지만 역시 보수적으로 예, 좀 더 낼 수 있지만 안 냈다. 예. 이 터보렉을 조금 더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게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냥 조금 악셀 밟아도 뭐 그냥 245마력이면 고만고만한 출력인데 네. 뭐 이 정도 줄여줬으면 됐지 뭐 막 그 정도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출력이라든지 2000cc 직렬 4기통 터보 방식으로서는 뭐 연비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변속기가 많이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살살 밟을 때하고 아, 프락셀 예. 할 때하고 연비 차이가 이게 다운사이징 극과 극입니다. 예. 다운사이징 엔진이 그게 문제예요. 네, 예, 조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예. 왜냐하면 출력을 최대한 짜내기 때문에 이게 그 격차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희방연소 구간에서 항속할 때와 조질 때 연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오죠. 자 이게 에어클리너죠? 에어필터 아니에요? 에어클리너잖아요 지금 에어클리너. 아 그래요? 배터리 그 밑에 있구나. 배터리 식혀주려고 에어클리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뭐야 나 몰라요. 자 저게 진짜 못됐어. 팬처럼 미치세요. 선풍기처럼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저게 블로워거든요. 네. 예? 저게 이제 실내 히터나 이런 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 구멍이 얘가 지금 걸려 있었잖아요. 네. 열로 엔진룸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외기로 해놓으면. 근데 그거를 걸러주는 거죠.
여기 배터리 밑에 있고요. 요즘 그 메르세데스 벤츠도 네. 에어 필터하고 에어컨 필터 갈기가 편하게 돼 있네요. 그러게. 예. 이 정도는 편한 건가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시방 같은 거 막 끄고 막 그래야 되는 차들 많아요. 보통 조수석 서랍을 열어가지고 이거 되게 편하게 돼 있는데. 이건 되게 편하게 돼 예.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AGM 방식입니다. 80Ah 12V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카본 충전재 같은 걸로 네. 이렇게 좀 충전재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전 효율, 방전 효율을 좀 더 높인 효율적인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리튬이온을 이렇게 폴리머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예요. 네. 근데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12V라는 체계 자체가 36V나 아니면 48V로 이제 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알터네이터도 용량 커져야 되고, 이 자동차 자꾸 이렇게 반자율 주행 센서류가 많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기 많이 잡아먹거든요. 네, 엔진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운데로. 잘 돼 있고, 뭐, 정비 용이성도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네, 네, 네. 핵심 장치들 위에서 다 보여지고, 네. 어디 뭐 숨어 있거나 뭐, 작업이 막, 속된 말로 지랄 많거나 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없네요. 그럼 합으로 갈까요? 네, 그러시죠 뭐. 네. 네. 그럼 엔진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합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